이번 시간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조선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조선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구상한 계획의 핵심은 보다 강력한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대한조선공사의 국영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한조선공사의 1950년대 상황부터 잠깐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대한조선공사는 일제가 남긴 조선소로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되었고 1950년대 국영 대한조선공사로 출범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대 3,000톤급 철강선 3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고 최대 7,000톤급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선소였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대한조선공사 사진은 1965년에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 중앙에 움푹한 구덩이 같은 곳에 선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중일전쟁기 만들어진 7,000톤급 수리용 독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바다로 들어가는 경사진 활주로처럼 보이는 것이 3,000톤급 선박을 건조하는 선대 3기 그리고 500톤급 선대 2기입니다. 모두 일제시기 1930년대 말에 만들어진 시설들입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연간 선박 건조 능력 2만 톤이라고 함은 보유한 5개 선대가 연간 2회전한다는 것을 가상한 것입니다. 대한조선공사는 국영체제로 출범한 이후 바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함 수리 등의 전쟁 특수로 정상화되는 듯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휴전으로 전쟁 특수가 사라지면서 장기간 경영난에 허덕이는 부실한 공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연간 2만 톤 건조의 설비 능력에 합당한 작업량, 다시 말해 시장을 확보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산업은 주문산업이고 중공업의 특성상 설비 투자와 제품 건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한편 대규모 노동력 동원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선박 건조 주문이 없을 경우 시설 유지와 인건비만으로도 막대한 경비가 지출되어 곧바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 조선시장은 미약한 해운업으로 인해 협소했고 따라서 필요한 선박도 국내 조선보다는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여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일감을 확보하여 경영난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1950년대 후반 ICA 원조자금 200만 달러 및 대충자금 2억 원을 투자하여 선박 엔진 및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계공장을 중심으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한조선공사법을 폐지하고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보유한 귀속 주식의 민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업성이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중공업 회사를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인수할 민간 자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정부가 80%에 가까운 압도적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라는 어중간한 모습으로 195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세금 혜택 등 국영기업임으로 인해 누릴 수 있었던 특혜가 없어짐으로써 경영난은 보다 심각해졌습니다. 1960년 장면 정권 수립 후에도 대한조선공사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거액의 원조자금이 투입된 시설이 당초의 목적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한조선공사 시설에 대한 활용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투자된 원조자금의 상환요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의 민영화 계획은 5.16 군사쿠데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면 정권기에도 정부가 최대 주주인 주식회사 체제 속에서 경영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장래가 없는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청산하면 될 일이었으나 그런 구상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부는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산업이 갖는 특유의 국가 기간산업 및 군소산업의 성격을 배경으로 국내 유일의 대형 철강성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라는 대한조선공사의 특별한 위상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물론 장면 정권까지 조선공사를 외면하지 못하고 다각도로 부흥을 모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선공사 부흥 모색은 박정희 정권기에도 마찬가지로 시도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한조선공사 부흥 모색은 정권 초기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법은 주식회사 체제를 폐지하고 국영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4월 30일 법률 제1064호로 대한조선공사법을 다시 제정하여 대한조선공사를 기존 주식회사 체제에서 공기업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적인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증자는 운영자금 공급을 통한 경영안정과 노후시설 개량 등의 설비 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출자금은 1963년 초까지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산업부흥국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하여 7억 원 이상이 불입되었습니다. 증자와 동시에 정부는 12개 항목에 달하는 대한조선공사 재건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재건방침을 보면 정부 출자금은 경영난으로 누적된 부채를 청산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1차적으로 투입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사용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확충에 국한했습니다. 본격적인 시설 확충과 기술 확보, 필요 기자재 도입은 외자에 의존하고 특히 그 대상국으로 일본을 지목하고 있음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부 출자금은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에 충당하여 주로 경영 정상화에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술 확충, 기자재 도입은 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에 의존한다는 기본 방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한조선공사 공기업화와 일본 의존 방침은 이승만 및 장면 정권의 민영화와 미국 원조 의존과는 차별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원조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 대책으로 대내적으로 내자를 더 적극적으로 동원, 정부에 집중시켜서 우선 기간산업이나 중화학공업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으로 미국 원조의 축소분을 보완하는 역할의 대상자로 일본에 주목하는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전체적 경제정책 기조와도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조선공사는 1962년부터 시설 확충과 조선용 기자재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접촉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조선공사는 일본의 키노시타 산쇼라는 종합상사를 통해 스미토모 조선소, 쿠레 조선소 등과 제휴를 시도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일본 접촉의 중개 역할을 맡은 키노시타 산쇼는 이전부터 대한조선공사와 일본에서 조선용 강제 등 기자재를 구입할 때 창구 역할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키노시타 산쇼를 통한 일본 접촉은 1963년에 들어 성과를 내기 시작하여 3월부터는 일본 조선소들과의 사이에 실습과 견학, 초청, 파견 등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일본과의 제휴 노력이 최초의 대규모 결과로 나타난 것은 1963년 여름경으로 일본으로부터 민간 상업차관 300만 달러에 의해 시설재 및 조선용 자재를 도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내용은 우선 300만 달러 중 78만 달러는
설비 도입을 통해서 최대 7,500톤급 선박건조 12,000톤의 강제 처리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연간 건조 능력을 3만 톤까지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220만 달러는 조선용 자재 도입을 통해서 각종 선박 총 31척 12,255톤을 1964년까지 건조할 계획이었고, 일부는 총 68척분의 선박 수리에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으로 1965년에는 대한조선공사의 기존 일제시기 건설된 3,000톤급 선대 3기를 각 10,000톤급으로 7,000톤급 선거를 2만 톤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조선소 근대화 계획으로 불렸는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 보증으로 305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공장 확장은 일제시기 모회사였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담당하였습니다. 대한조선공사의 전신이 조선중공업이고, 일제시기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자회사로 경영한 조선소였다는 것은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945년 일본이 패전으로 철수한 후에 정확히 20년 만에 자회사로 경영하던 조선소의 시설 확충을 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작성한 대한조선공사 시설 확장 계획 도면입니다. 1966년 7월 6일 부산 조선소 야드에서 전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설 확장 기공식에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내려와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설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연단의 기공식 안내 간판이 인상적입니다. 기술면에서도 대한조선공사의 기술자 파견과 외국 기술자의 초빙은 모두 일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일본 회사는 쿠레조선소, 스미토모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이었고, 선박용 대형 디젤 엔진 국산화와 관련해서는 니가타 철공소가 기술 협력을 했습니다. 정부도 대한조선공사 경영 정상화의 가장 큰 관건인 선박 건조 일감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에 의한 인위적 수요 창출인 계획조선에 입각하여 대한조선공사에 일감을 준 것입니다. 고려해운이 발주한 1,600톤급 화물선 2척이 그 시작인데, 대한조선공사는 정부 지원을 받아 1964년 이 선박들을 건조하여 고려해운에 인계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기 전시계획조선의 대상조선소가 되어 2D형 전시표준선 2,200톤급 화물선을 건조했던 이후로 최초로 1,000톤급 이상 철강선을 건조한 것입니다. 1966년에는 같은 방식으로 2,600톤급 선박 2척을 건조하여 태평양 전쟁기 2,200톤의 최대 선박 건조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조선소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 조선소의 하청 생산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이를 위해 조선공사는 일본이 관세율을 낮추도록 정부가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박정희 정권은 대한조선공사의 정상화를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것과 비슷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상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파트너로 삼았던 것이 일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일제시기 대한조선공사의 전신인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을 담당했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경영 정상화와 이를 위한 설비 확충을 담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땅에 근대 조선산업을 이식했던 주체가 다시 한국 조선산업 부흥과 성장의 열쇠를 쥐게 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1960년대 후반에 조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본 청구권 자금의 유입을 배경으로 일본의 역할이 보다 커지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65년 미쓰비시 중공업의 등장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